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 셀레스티아 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었다. 구름을 뚫을 듯 솟아오른 건물은 완벽하게 계산된 각도로 햇빛을 반사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왜소하게 만들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든 이들은 그 위압적인 아름다움과 차가운 공기에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었다. 오늘 그곳으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한유진 업계에서 케르베로스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녀였다. 지옥의 문을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처럼. 그녀가 맡은 회계 장부의 부정은 단 하나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유진은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고든 자세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보다 더 강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은 세상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꿰뚫어 볼 듯했다. 로비의 거대한 미디어월에서 셀레스티아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과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유진의 눈은 그 화려한 이미지에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다. 그녀에게 숫자는 가장 정직한 언어였고 장부는 가장 진실된 역사서였다. 한유진 회계사님이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의 최 부장이 정중하지만 어딘가 경계심이 서린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유진을 최상층에 위치한 임시 사무실로 안내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야말로 최고를 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창밖 풍경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단말기에 먼저 시선을 고정했다. 필요한 모든 자료는 서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희 셀레스티아는 투명 경영을 원칙으로 하기에 어떤 자료든 요청하시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최 부장의 말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유진은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은 제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의 간결한 대답에 최 부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보통의 감사인들은 이런 환대 가벼운 농담이나 사적인 대화로 응수하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유진은 그런 사회적 의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오직 일, 그리고 숫자를 마주하기 위해 이곳에 온 전사였다. 최 부장이 물러나자 사무실에는 오직 유진의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셀레스티아 그룹의 방대한 재무제표라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수백 개의 자회사, 수천 개의 계정, 수백만 건의 거래 기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유진은 노련한 항해사처럼 침착하게 그 흐름을 읽어나갔다. 매출, 비용, 자산, 부채, 모든 것이 교과서적인 사례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마치 뛰어난 예술가가 모든 흠을 감추기 위해 세심하게 덧칠한 그림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유진은 식사 시간도 잊은 채 데이터에 몰두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이런 모습을 빙의라고 불렀다. 한번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진실을 향한 길만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R&D 부서에서 발생한 지출 내역이었다. 셀레스티아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바이오 기술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보안 등급의 사업이었다. 재무제표상에는 막대한 자금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었지만 그 사용 내역은 터무니없이 모호했다.
연구 자재 구입, 전문가 자문료, 해외 기술 이전 비용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출 항목들이 구체적인 증빙 자료 하나 없이 뭉뚱그려져 있었다. 다른 부서의 1,000만 원짜리 비품 구입에도 수십 장의 서류가 첨부되는 셀레스티아에서 이것은 명백한 이상 신호였다. 유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별도의 창으로 불러냈다. 자금은 여러 개의 해외 법인을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는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회사 몇 군데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회사들의 이름은 유진의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령 회사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최 부장을 호출했다. 부장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지출 증빙 원본 자료를 요청합니다. 특히 이 해외 컨설팅 회사들과의 계약서와 결과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유진이 모니터에 띄운 회사들의 이름을 본 최 부장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아, 그 건 말입니까? 회계사님도 아시다시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그룹의 명운이 걸린 극비 사업입니다. 관련된 모든 정보는 회장님의 직접적인 통제에 있으며 국가 핵심 기술 보호법에 따라 외부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이며 기밀 유지 서약도 마쳤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료든 열람할 권한이 저에게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물론입니다. 회계사님의 권한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제가 위쪽에 보고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 부장은 정중하게 대답하며 상황을 회피했다. 위쪽이라는 단어는 이 문제가 단순한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암시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정문이 닫혔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요청하는 자료들은 보안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녀가 인터뷰를 요청한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떠나거나 병가를 냈다. 셀레스티아의 직원들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성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해는 유진의 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것은 그곳에 반드시 진실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포기하고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직접 추적하는 대신 그 프로젝트의 인력을 파견한 다른 부서의 예산, 협력업체의 세금 계산서, 심지어 관련 연구원들의 시간 외에 수당 지급 내역까지 샅샅이 뒤졌다.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주변부에서부터 하나씩 맞춰나가는 방식이었다. 밤늦은 사무실. 유진은 홀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복잡한 데이터 연결망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백 개의 점과 선들이 얽혀 있었지만 그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중심, 프로메테스라는 블랙홀을 향하고 있었다. 완벽해 보였던 셀레스티아의 재무구조 속에서 오직 그것만이 모든 논리와 규칙을 집어삼키는 비정상적인 공간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려 있었고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한 남자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2층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고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퇴근했을 터였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군. 한유진 회계사, 나지막하지만 깊이 울리는 목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모델 같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모델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진은 그를 본 적이 있었다. 셀레스티아 그룹의 총수. 언론과 대중 앞에서 늘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 CEO. 권태민이었다. 그가 왜 이 시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권태민은 유진의 책상으로 다가와 그녀가 보고 있던 모니터 화면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거미줄처럼 얽힌 데이터 연결망의 중심에서 깜빡이는 프로메테스라는 단어를 본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칭찬의 미소도 환영의 미소도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의 서늘하고 위험한 미소였다.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군. 업계에서 왜 당신을 케르베로스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유진은 공기 중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녀의 숨을 조여왔다. 완벽한 표면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균열. 그 실체가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권태민이 사라진 후에도 그의 존재감은 사무실 공기 중에 무겁게 남아있었다. 값비싼 향수 잔향과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 한유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방금 마주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겼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자신의 사냥터에 들어온 침입자를 향한 최상위 포식자의 오만하고도 자비 없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유진의 능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녀의 한계를 규정하려 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여긴 나의 영역이다. 유진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권태민의 등장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셀레스티아 그룹의 심장부에 웅크린 거대한 암흑 그 자체였다. 그리고 권태민은 그 암흑의 왕이었다. 정상적인 감사 절차는 이제 무의미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요청을 막고 시간을 끌며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유진은 이제 감사가가 아니라 적진에 홀로 침투한 스파이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통신과 네트워크 활동은 감시되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유진은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꺼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환경을 구축했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셀레스티아 서버에서 추출한 기본 데이터 뭉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 권태민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핵심 정보가 저장된 공식적인 네트워크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의 방.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디지털 포렌식과 데이터 보안에도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셀레스티아의 내부 데이터 흐름을 역추적했다. 프로메테스 관련 지출, 데이터 패킷들이 거치는 경로, 암호화된 통신 기록, 시스템 관리자들의 로그 파일까지. 그녀는 거대한 디지털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비정상적인 흔적을 찾아 헤맸다. 며칠 밤낮이 지났다. 유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카페인과 강한 의지력만으로 버티며 모니터 앞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룹의 메인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채
극소수의 인가된 단말기에서만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받는 고스트 서버의 존재였다. 그 서버는 물리적으로도 본사 건물의 가장 깊숙한 지하 벙커에 위치해 있으며 군사 등급의 보안 시스템과 다중 암호화 체계로 보호받고 있었다.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방, 열리지 않는 문을 찾아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문을 여는 것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아타크는 어림도 없었다. 서버는 몇 번의 실패만으로도 접근 자체를 영구히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스템에 알려진 취약점을 파고들려 했지만 셀레스티아의 보안팀은 이미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놓은 상태였다. 시간은 유진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감사 기간은 정해져 있었고 최 부장을 비롯한 재무팀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유진은 전략을 바꾸었다. 기술적인 접근이 막혔다면 인간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는 그 고스트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했을 시스템 엔지니어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SNS, 온라인 포럼 활동, 심지어 과거에 작성했던 코드 샘플까지 인간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 속에는 습관과 패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녀는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가 만들었을 법한 암호의 논리 구조를 유추해 나갔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유진은 자신이 찾아낸 모든 조각들을 조합하여 마지막 암호 해독 키를 만들었다. 그것은 시스템 엔지니어의 존경하는 과학자 이름, 그의 자녀의 생일, 그리고 그가 참여했던 첫 프로젝트 코드를 조합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암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화면에는 단지 커서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실패인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때였다.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녹색의 텍스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접근 허가, 사용자 루트 프로메테스 아카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이 열렸다. 유진은 짧은 승리의 기쁨도 잊은 채 숨을 죽이며 파일 목록을 스크롤했다.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부패의 연대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부 관료 로비 자금 리스트, 경쟁사 기술 탈취 계획서, 주가 조작을 위한 내부 정보 거래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장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최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권태민의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의 자금줄이자 은신처였다. 수조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이곳을 통해 세탁되고 권력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좀먹는 악성 종양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꽂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 파일들을 미친 듯이 복사하기 시작했다. 로비 리스트, 자금 흐름도, 그리고 권태민이 직접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 서명이 담긴 문서들. 이 증거들만 있다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파일 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화면 한 구석에 작은 경고창이 깜빡였다. 경고 비인가 접근 감지. 시스템 관리자에게 경보가 전송되었습니다. 모한 프로토콜 케르베로스 가동. 300초 후 모든 데이터 연구 삭제 및 접근 경로 파괴 시작.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이 그녀의 침입을 알아챈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만든 보안 프로토콜의 이름은 그녀의 별명과 같았다. 300초 5분.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흔적을 지워야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미 이 지하 벙커를 향해 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유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화면의 숫자가 299에 22928, 297 무자비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파일 복사 진행률 막대는 느리기만 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강철 성체의 가장 깊은 곳에 갇힌 생쥐 신세였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여러 사람의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탈출구는 없었다. 카운트다운의 붉은 숫자가 유진의 망막을 태울 듯이 깜빡였다. 120초.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이제 여러 개의 군홧발이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는 굉음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파일 복사 진행률 막대는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유진의 뇌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영상 증거 파일들의 복사를 중단했다. 대신 권태민의 전자서명이 담긴 비자금 승인 문서와 로비 장부, 자금 흐름도를 담은 핵심 파일들을 최우선으로 전송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뽑아 닳고 다른 만년필의 뚜껑 안쪽 미리 파놓은 공간에 밀어 넣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명령어를 입력했다. 단순한 삭제가 아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무의미한 코드로 덮어쓰는 데이터 와이핑 프로그램이었다. 30초.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전투복 차림의 보안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위협적인 총기가 들려 있었고 레이저 포인터의 붉은 점들이 유진의 가슴과 이마를 겨눴다. 선두에 선 남자는 흉터 가득한 얼굴의 보안실장이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유진은 순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서는 마지막 데이터 조각이 지워지며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타이머는 열 가리키고 있었다. 보안실장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가 한 발 늦었지만 동시에 그들도 한 발 늦었다. 모든 장비 압수해 한유진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들은 유진을 범죄자처럼 거칠게 끌고 갔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경찰서나 지하 취조실이 아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위로, 오직 위로만 향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통째로 발 아래 펼쳐지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셀레스티아 타워의 최상층. CEO 권태민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집무실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배제한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거대한 흑단 책상과 의자,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담는 통유리 벽이 전부였다. 공간 자체가 권력이었다. 압도적인 부하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통제력의 과시. 권태민은 책상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전 유진이 있던 지하벙커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보안팀을 실망시키는군. 5분이나 걸릴 줄이야. 권태민이 나지막이 말하자 보안실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유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보안팀을 물렸다. 집무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권태민의 시선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한유진 회계사, 당신은 단순한 케르베로스가 아니었어. 지옥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저승사자였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유진의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당신이 뭘 봤는지, 뭘 가져갔는지 궁금하지는 않아. 어차피 당신 손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거대한 흑표범이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그 공포를 즐기듯 유유히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바로 이것이 포식자의 숨결이었다. 상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존재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위압감. 재능이 아까워. 당신 같은 인재가 고작 몇 푼에 감사 수수료에 목숨을 거는 걸 보니 말이야. 그는 통유리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가리켰다. 저게 보여, 저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다 욕망이야. 돈, 권력, 명예, 인간은 그걸 갖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지. 그런데 당신은 그걸 거부하고 있어. 왜지 시시한 정의감 때문에. 권태민은 다시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훔쳐간 그것, 나에게 돌려줘. 그리고 오늘 밤 있었던 일은 모두 잊는 거야. 그럼 당신에게 자리를 하나 주지. 셀레스티아 그룹의 CFO.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자리야. 당신이 지금껏 만져본 돈과는 비교도 안 될 부와 당신이 상상도 못할 권력을 갖게 될 거야. 나와 함께 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거야. 어때? 끌리지 않나?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그녀의 모든 원칙과 신념을 시험하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제안. 한순간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평범한 감사인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그녀의 재능에 대한 인정이 아닌 모든 인간은 결국 욕망의 노예일 뿐이라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싫습니다. 짧고 단호한 거절이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권태민의 완벽하게 관리되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 그리고 이내 불쾌감으로 변하는 감정의 동요. 그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할 생각? 없습니다. 권태민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상대를 얕잡아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자는 돈이나 권력으로 움직이는 부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곧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어리석군. 권태민은 차갑게 내뱉었다. 그는 유진에게서 등을 돌려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좋아. 기회는 줬어. 당신이 걷어찬 거지. 이 빌딩 밖의 세상이. 아무런 배경도 평판도 없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춥고 외로운 곳인지 곧 배우게 될 거야. 당신이 훔쳐갔다고 믿는 그 하찮은 데이터 조각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그는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보안실장, 손님을 정문으로 정중히 모셔다 드려.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유진은 보안팀에 의해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워졌다. 그녀가 권태민의 집무실을 떠날 때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가 쥐를 놓아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유진은 1층 로비에 내던져지듯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주머니 속 만년필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뒤집을 폭탄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녀는 먼저 권태민이라는 거대한 사냥꾼의 소나귀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권태민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의 보복은 유진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차에 마시기도 전에 조직적이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 설계된 잘 짜인 교양곡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자신의 회계법인으로 향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다.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나 셀레스티아 그룹의 비리를 정식으로 보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그녀를 맞이한 것은 법인의 대표 파트너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한유진 회계사, 잠시 내 사무실로. 대표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격려나 지지가 아니었다. 차갑게 인쇄된 한 장의 문서였다. 직무 정지 통보서. 이게 무슨 셀레스티아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항해 서한을 보내왔네. 한 회계사가 감사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기밀을 탈취하려 했으며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담당자들을 협박했다는 군 사실인가? 대표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묻는 의도가 없었다.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단정한 채 책임을 추궁하는 어조였다. 대표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셀레스티아는 지금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 됐네. 대표는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잊었나? 셀레스티아야. 우리 법인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일세. 자네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 하나 때문에 회사가 입을 피해를 생각해봤나? 이 사회는 자네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를 명령했네.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회사에 출근할 필요 없어.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도 차단될 걸세. 하루아 셔틀에 그녀는 업계 최고의 회계사에서 회사의 명예를 더럽힌 문제아로 전락했다. 10년간 청춘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올 때까지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다. 동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녀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첫 번째 타격은 그녀의 직업적 생명을 끊어놓았다. 두 번째 타격은 더 빠르고 깊숙하게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법인을 나온 유진은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그녀는 가까운 은행 ATM으로 향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거래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라는 메시지만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그녀는 은행 앱에 접속했다. 그녀의 모든 계좌 잔고는 영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지급 정지 상태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은행에 전화하자 상담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고객님의 계좌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 터무니없는 죄명이었다. 평생을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인격 살인이었다. 권태민의 힘은 회계법인을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 저항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려 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점심시간 뉴스 속보였다. 단독 업계 최고 회계사 H씨. 대기업 상대 블랙메일 의혹 파문 앵커는 자극적인 목소리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인용해 한유진이 조작된 자료로 셀레스티아 그룹을 협박했으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기밀 정보를 훔쳐 달아났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별명 케르베로스는 이제 진실의 파수꾼이 아닌 기업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사냥개라는 의미로 둔갑해 있었다. 기사에는 그녀의 사진과 출신 학교, 경력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완벽한 신상 털기였다.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받는 범죄자가 되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확인 전화, 친구들의 의심에 찬문자, 그리고 정체 모를 번호들의 욕설과 비난. 세상이 통째로 그녀의 적이 되어 등을 돌렸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선배 기자에게 연락했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진아, 미안하다. 지금 너랑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편집국에서도 셀레스티아 관련 기사는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나도 내 밥줄은 지켜야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권태민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론사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머물던 오피스텔의 집주인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갑작스럽게 건물이 안전 문제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니 당장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였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직업, 돈, 명예, 그리고 인간관계. 권태민은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완벽한 고립, 이것이 그가 말한 춥고 외로운 곳의 의미였다. 그날 밤, 유진은 허름한 24시간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텅 빈 눈으로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권태민은 자신을 비웃고 있을 터였다. 패배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까?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그녀를 감쌌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만년필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만년필을 꺼내 분해했다. 뚜껑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유진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절망의 잿더미를 뚫고 솟아올랐다. 권태민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그녀를 사냥감으로 만들었다. 이제 사냥감이 방역할 차례였다. 유진은 USB 드라이브를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지막 무기이자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저 거대한 성벽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다. 절망의 끝에서 한유진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결정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권태민이 장악한 언론과 금융계, 재계의 카르텔을 뚫기 위해서는 그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힘, 바로 국가의 공권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의 최상층까지 그의 영향력이 뻗어 있다면
어설프게 검찰에 접근했다가는 손에 든 유일한 무기마저 빼앗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뇌리에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박진우 검사. 몇 년 전 셀레스티아 그룹의 자회사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좌천당한 인물. 당시 법조계에서는 그를 불도그라 불렀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수사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수군거렸다. 만약 그에게 그때의 패배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유진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었다. 유진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낡은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는 먼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이제는 전 국민이 아는 기업 블랙메일러가 된 그녀가 정식으로 검사를 만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민원실 직원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며 상부의 지시 없이는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청 앞에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려봤지만 수많은 민원인들 속에 섞인 그녀는 투명인간과 다름없었다. 전공법은 통하지 않았다. 유진은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는 PC방으로 가서 박진우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했다. 그의 과거 기사, 인터뷰, 심지어 법조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소한 평판까지. 그러다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야근을 마친 늦은 밤 서초동의 허름한 멸치국수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법조인들과 어울리기보다 묵묵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외골수. 바로 그것이 그의 갑옷에 생긴 유일한 틈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국수집 구석에 자리를 잡고 그를 기다렸다. 자정이 다 된 시간 가게 문이 열리며 피곤에 절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 날카롭지만 지쳐 보이는 눈빛. 박진우 검사였다. 그는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국수를 주문했다. 유진은 그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조용히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박진우 검사님.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뉴스에서 본 얼굴. 그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신데 날 알죠? 한유진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날 찾아옵니까? 세상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잊었습니까? 난 당신 같은 사람의 장기짝이 되어줄 생각 없습니다. 당장 사라지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냉소가 묻어 있었다. 그는 이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정의가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다. 또다시 무모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 온 종이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공공도서관 컴퓨터에서 몰래 접속해 출력한 USB 속 수백 개의 파일 중 단 하나의 문서였다. 이게 뭡니까? 5년 전 검사님께서 수사하시다 중단된 세종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영수 의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박진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그의 검사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김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출처입니다. 권태민 회장의 개인 비자금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번호와 자금 세탁 경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그때 찾지 못했던 단 하나의 조각입니다.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날짜, 시간, 계좌번호,
수취인 서명까지 완벽하게 기록된 자금 이체 확인증 사본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정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솟아올랐다. 이걸 어디서 구했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제 손에는 셀레스티아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그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검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진실을 손에 쥔 자의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종이와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여자를 믿어도 되는가?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저 문서가 풍기는 진실의 무게는 그의 모든 의심을 억누르고 있었다. 여기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었다. 그는 국수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진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산을 한 뒤 가게를 나섰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거절당한 것인가? 유진이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으려 할 때 그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일 밤 10시 마포대교 남단 2번째 벤치. 혼자 와. 문자는 박진우의 것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예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대답했다. 위험하고도 은밀한 공조의 시작이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포대교 위로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다. 약속된 장소. 2번째 벤치에 먼저 도착한 한유진은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는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박진우 검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약속대로 혼자였다. 춥군. 그의 첫마디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에 대한 은유였다. 우리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앞으로는 철저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만 연락할 거요. 내가 주는 대포폰.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위치 추적이 안 되도록 수시로 껐다 켜시오. 만약 당신이 잡히면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오. 검찰은 당신을 돕지 않아. 아니, 도울 수 없소. 박진우는 냉정하게 현실을 각인시켰다. 이것은 정의로운 검사와 용감한 제보자의 공조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맺은 위태로운 동맹이었다. 당신이 준 자료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권태민을 법정에 세우려면 그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물증, 그리고 그의 지시를 직접 이행한 내부자의 증언이 필요하오. 그 두 가지를 가져오시오. 그럼 내가 내 검사직을 걸고 이 사건을 터뜨리겠소. 그들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에 이름을 붙였다. 케르베로스 작전, 유진의 별명이자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지갑에서 셴진 다발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내 개인적인 돈이오. 이걸로 당분간 버티시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그날 이후 한유진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박진우가 준 돈으로 신림동의 낡은 고시원,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을 구했다. 그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현금으로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고
여러 겹의 프록시 서버를 우회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대포폰과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그녀의 비상한 두뇌가 가진 전부였다. 그녀는 만년필 속에 숨겨왔던 USB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프로메테우스 아카이브, 다시 마주한 거대한 부패의 기록 앞에서 그녀는 전율했다. 이제는 단순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화된 데이터의 산속에서 결정적 증거를 엮어내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권태민의 비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장부에는 피닉스, 드래곤, 오딘 등 신화 속 존재들의 이름으로 위장된 로비 대상 명단이 있었다. 유진은 이 코드네임과 자금이 전달된 날짜, 금액을 대조하여 당시의 언론 기사, 국회 회의록, 정부 발표 자료들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코드네임의 주인들을 밝혀냈다. 피닉스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드래곤은 국토교통부 장관, 오딘은 검찰총장이었다. 셀레스티아 그룹은 돈으로 국가의 중추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연결고리를 상세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디지털 증거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말처럼 디지털 증거는 조작되었다고 반박할 여지가 있었다. 결정적인 한방, 즉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필요했다. 유진은 아카이브 속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했다. 셀레스티아 그룹 재무팀의 오경수 차장,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 실무자 중 한 명이었다. 대부분의 결제 서류에는 그의 이름이 기계적으로 서명되어 있었지만 유진은 그가 남긴 미세한 디지털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공식 서버에 수정된 보고서를 올리면서도 원본 파일을 개인적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숨겨진 디렉토리에 백업해두고 있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이었거나 혹은 마지막 남은 양심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는 겁이 많지만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오경수에게 접근하는 것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의 모든 통신은 감시되고 있을 것이고 어설프게 접촉했다가는 그와 유진 모두 위험에 빠질 터였다. 유진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그녀는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오경수의 개인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당신이 백업해둔 진실은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겁니까? 두 번째 단계. 며칠 후 그녀는 오경수의 퇴근길 동선을 파악했다. 그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 그가 늘 지나치는 벤치 위에 대포폰 하나를 놓아두었다. 그가 벤치를 지나는 순간 유진은 멀리서 그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핸드폰이 울리자 오경수는 주저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당신이 아는 것을 나도 압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면 오늘 밤 11시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4번 주차장으로 오시오. 그 과정에서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다. 지하철역 인근에서 자신을 주시하는 듯한 시선을 느낀 것이다. 검은 승용차 안에서 두 명의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권태민의 수하들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붐비는 시장 안으로 몸을 숨겨 미행을 따돌렸다. 권태민의 포위망은 여전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약속 장소인 한강 주차장은 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유진은 주차장 가장 구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오지 않을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한 것인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오경수였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둠 속에서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경수는 그녀를 알아보고 기겁을 했다. 한유진 회계사, 당신이 왜? 오, 차장님. 두려워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묻어두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너무 큰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유진은 그를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백업해둔 파일 목록의 일부를 출력한 종이를 보여주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양심,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은. 박진우 검사의 이름으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오경수는 종이를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한쪽은 권태민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위협, 다른 한쪽은 진실을 외면한 죄책감과 한유진이 내민 위태로운 희망. 그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거대한 침묵 속에서 그의 마른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오경수의 마른 입술 사이로 마침내 나온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다. 돕겠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한 가닥 양심이 빛나고 있었다. 이것으로 케르베로스 작전은 가장 중요한 날개를 달았다. 오경수가 가져온 첫 번째 정보는 그 자체로 폭탄과 같았다. 권태민이 경쟁 관계에 있는 미래바이오를 적대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대규모 불법 주가 조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내로 실행될 작전이었고, 이는 프로메테스 비자금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것이었다. 권태민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이건 기회입니다. 유진은 박진우 검사와의 비밀 통화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움직이는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이건 현재 진행형인 범죄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박진우는 동의했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경고했다. 권태민은 여우 같은 놈이요. 섣불리 접근했다간 꼬리만 자르고 도망갈 거요. 완벽한 덫을 놓아야 해. 그리하여 그들의 완벽한 덫이 설계되었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증거 중 가장 파급력이 약하지만 권태민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자료 하나를 골랐다. 몇 년 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 명품 시계를 상납한 내역이었다. 그녀는 이 자료를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한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미끼를 던진 것이다. 예상대로였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물론 셀레스티아의 막강한 힘 앞에 기사는 몇 시간 만에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불씨는 이미 퍼진 후였다. 권태민은 경노했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낸 쥐새끼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자만심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신중하게 숨을 죽여야 할 때 그는 오히려 사냥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오경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한 회계사님을 잡기 위한 덫을 놓으셨습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원본 장부를 다른 비밀 장소로 옮기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걸 탈취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덮칠 계획입니다. 권태민의 보안실장은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권태민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귀찮은 싸움을 끝내겠다며 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는 유진이 그 미끼를 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 유진 역시 그 덫으로 걸어 들어갈 생각이었으니까. 다만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의 자격으로 그가 직접 현장에 나타날 겁니다. 자신의 승리를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오만한 인간이니까요. 유진은 박진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범죄 지시나 자백, 그것만 녹음할 수 있다면 게임은 끝납니다. 작전의 날 밤,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 단지에는 음산한 바닷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유진은 약속된 장소로 혼자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옷깃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사방에 잠복해 있을 권태민의 부하들을 알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건장한 남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권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한 용기로군. 한유진 회계사. 내 덫인 줄 알면서도 직접 걸어 들어오다니.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시겠다. 그는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유진의 주위를 맴돌았다. 이제 곧 경찰이 들이닥칠 거야. 산업 스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겠지. 당신이 가진 그 가짜는 자료들은 정신 나간 여자의 망상으로 치부될 거고 당신은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 권태민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곁에 있던 보안실장에게 보란듯이 명령했다. 최 실장. 미래바이오 주가 조작 작전은 예정대로 내일 아침 9시에 개시해. 자금은 준비됐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 숨어둔 쥐새끼도 처리해야지. 오경수 차장 말이야. 가족들 여행이라도 보내드려.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태민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살인을 교사하는 순간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게 웃었다. 고맙군요. 회장님, 당신의 그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밧줄을 거는군요. 유진은 자신의 옷깃에 숨겨져 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녹음기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작동 중임을 알리고 있었다. 권태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따위게. 당신이 방금 한 모든 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권태민 씨, 이제 당신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주가 조작범이자 살인 교사범입니다. 권태민의 이성이 끊어졌다. 전현 잡아 당장 저 녹음기 뺏어서 부셔버려. 지옥의 문이 열렸다. 남자들이 일제히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의 복잡한 구조물 사이로 몸을 날렸다. 이제는 심리전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추격전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선반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했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고함과 발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선반 위에서 거대한 상자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피했다. 상자는 그녀가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잠시만 늦었어도 즉사였을 것이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낡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랐다. 미끄러운 벨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눈앞에 보였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 보안실장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끝이다. 그가 쇠의 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유진은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었다. 중심을 잃은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유진은 그의 옆을 스치듯 빠져나와 철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쾅! 그녀는 녹슨 철문을 온몸으로 들이받고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감촉이 느껴졌다. 살아남았다.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순간 창고 안에서 권태민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다.
그리고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박진우가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해둔 경찰 병력이었다. 유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목숨처럼 지켜낸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어둠을 가르고 권태민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한유진은 박진우 검사가 미리 준비해둔 채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손에 꽉 쥔 녹음기는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력한 위안이었다. 박진우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은 눈에 띄지 않는 오래된 아파트였다. 유진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짧은 휴식을 취했다. 박 검사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파일 확인했소. 음질 깨끗하고. 내용 완벽해. 권태민의 목소리로 직접 주가 조작을 지시하고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더군. 이 정도면 대법원까지 가도 뒤집을 수 없어. 그는 유진에게 오경수 차장과 그의 가족이 무사히 증인 보호 프로그램 아래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는 소식도 전했다. 처음으로 유진은 이 외로운 싸움에서 든든한 아군과 함께하고 있다는 실감을 했다. 이제 권태민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유진이 물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조용히 그를 체포하면 그의 변호인단과 그가 돈으로 매수한 권력자들이 이 증거를 어떻게든 흠집내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여론을 뒤집으려 할 거요. 꼬리 자르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에게 방역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 한 방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하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완벽한 무대를 찾아냈다. 사흘 뒤. 셀레스티아 그룹은 그들의 야심작인 신약 프로메테우스 X의 글로벌 론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전 세계의 언론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권태민이 직접 기조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바로 거기요. 박진우가 말했다. 가장 화려한 빛의 정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그를 끌어내리는 거요. 전 세계가 생중계로 그의 몰락을 지켜보게 만들 거요.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행사장의 보안 시스템은 철통 같을 것이고 그들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 작전의 성패는 다시 한번 유진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그녀는 행사장의 방송 시스템을 해킹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증거 영상을 모든 스크린에 송출해야 했다. 유진은 남은 사흘 동안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노트북에 매달렸다. 그녀는 박진우가 구해온 행사장 시스템 설계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수십 개의 방화벽과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며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시스템 깊숙이 침투했다. 그녀가 준비한 영상 파일은 권태민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정리한 고발장이었다. 그녀는 이 심판의 영상을 메인 서버에 몰래 심어놓고 자신의 대포폰 신호 하나로 언제든 재생될 수 있도록 원격 트리거를 설치했다. 한편 항구의 창고에서 경찰의 포위망을 유유히 빠져나온 권태민은 분노와 편집증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날 밤의 소동을 경쟁사의 음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무마시켰지만 녹음기의 존재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유진이 살아 숨 쉬는 한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서울을 다 뒤져서라도 한유진을 찾아내. 이번에는 실수는 용납 안 해. 권태민은 보안실장 초의 실장에게 사실상의 살인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이 총동원되었다. 검은 세단의 남자들이 도시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진이 숨어있는 안전가옥 주변으로도 그들의 포위망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다. 행사를 하루 앞둔 밤, 유진은 시스템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외부에서 누군가 그녀의 IP 주소를 역추적하고 있었다. 권태민의 해커들이었다. 들켰습니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유진은 박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노트북과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겨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아파트를 빠져나온 지 채 어분도 되지 않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쳐 그녀가 머물던 방의 문을 부수고 모든 것을 뒤엎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유진은 박진우가 알려준 두 번째 안전가옥으로 몸을 피했다. 그곳은 행사장인 컨벤션 센터가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행사 당일의 새벽, 유진은 창가에 서서 거대한 컨벤션 센터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의 어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잠시 후, 저 무대 위에서 한 남자의 제국이 세상의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공개될 것이고, 동시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녀의 손에는 원격 트리거가 될 대포폰이 들려 있었다. 박진우 검사와 그의 충직한 수사관들은 이미 사복 차림으로 행사장 곳곳에 잠입해 있었다. 권태민과 그의 부하들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폭풍 전야.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컨벤션 센터 내부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밤하늘의 별처럼 터져 나왔고, 투자자들과 각계각층의 VIP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셀레스티아 그룹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신약 프로메테스 X를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곳은 성공과 혁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무대 뒤, 권태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자신감 넘치는 미소,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한유진이라는 작은 골칫거리는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겁을 먹고 어딘가에 숨어버렸을 것이라. 그는 결론 내렸다. 오늘은 그의 날이었고 그 누구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방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 시간 됐습니다. 권태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를 향해 걸어 나갔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즐겼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든 왕국이었고, 그는 이 왕국의 유일한 왕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셀레스티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 여러분,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질병의 고통, 인류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셀레스티아의 헌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들은 감동하고 열광했다.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선지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새로운 시대, 그 시대를 열어줄 위대한 열쇠, 프로메테스 X를 지금 바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권태민이 팔을 활짝 펼치는 순간,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서 화려한 영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청중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였다. 오피스텔 창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유진의 손가락이
대포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순간 무대 뒤에 모든 스크린이 약속된 영상 대신 암흑으로 변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무대를 바라보았다. 방송 기술자들은 컨트롤 패널 앞에서 사색이 되어 허둥댔지만 시스템은 그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권태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졌다. 하하, 저희의 새로운 기술에 세상이 너무 놀란 모양입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신약 광고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초의 실장, 미래 바이오 주가 조작 작전은 예정대로 내일 아침 9시에 개시해. 권태민 자신의 목소리였다. 장내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숨어든 쥐새끼도 처리해야지. 오경수 차장 말이야. 가족들 여행이라도 보내드려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충격적인 음성 파일이 끝나자 화면에는 프로메테스 아카이브라는 제목과 함께 유진이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리스트,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한 정황 증거들, 모든 범죄의 기록들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권태민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무대 뒤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란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그의 죄악을 폭로했다. 그는 이제 존경받는 혁신가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청중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비열한 공작이다. 그러나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추한 몰골만 전 세계에 생중계할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양쪽 문이 열리며 사복 차림의 수사관들과 함께 박진우 검사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으로 된 수갑이 들려 있었다. 권태민 씨. 박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가 조작, 뇌물 공여,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네 이놈. 권태민은 이성을 잃고 박진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팔이 뒤로 꺾였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가 가장 빛나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철컥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소리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의 경악과 탄식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 무대 밖으로 퇴장당하며 권태민은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보았다. 화면 가득 한때 자신이 쥐새끼라 불렀던 한 여자의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프로메테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불을 탐한 죄로 영원한 고통에 처해졌다. 권태민 역시 자신이 만든 불에 스스로가 타버린 것이다. 그의 화려했던 무대 위로 기나긴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거대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셀레스티아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권태민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가의 추락이 아니었다. 정계, 재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백일에 드러나는 신호탄이었다.
박진욱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셀레스티아 그룹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한유진이 넘겨준 프로메테우스 아카이브와 정확히 일치했다. 권태민의 공범자들은 날마다 줄줄이 소환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셀레스티아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제국은 안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한유진은 박진우 검사와 처음 만났던 그 허름한 멸치국수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쫓기듯 불안하게 국수를 넘기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는 깨끗하게 종결됐소. 계좌 동결도 풀렸고 회계법인에서는 징계를 철회하고 어떻게든 당신을 다시 모셔가려고 난리더군. 당신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운 거요. 박진우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검사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수를 먹었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건너온 전후였고 그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예상대로 한유진은 하루아침에 시대의 영웅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어둠을 가른 진실의 검이라 칭송했고 시민들은 그녀의 용기에 열광했다. 대기업의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직, 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 특별자문위원, 심지어 유력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안까지 온갖 화려한 기회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권태민이 돈과 권력으로 주려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명예롭고 정당한 힘의 자리들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회계법인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파트너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가 싸운 이유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거짓을 몰아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한유진은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열었다. 간판에는 한유진 회계